저희가 설사를 멈춰드리겠습니다. 제발 만나주십시오. 화장지 회사 고위 간부가 나서서 전화로 30분이나 애걸복걸한 후에야 아버지와 약속 장소를 정할 수 있었다. 아빠는 그날 매일 소주만 들이붓던 목구멍에 양주를 붓고는 먹기 좋게 얼굴이 익어서 들어왔다. 하지만 모기 한 마리도 아빠를 먹지 않는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데 아빠 얼굴만은 예외인 모양이었다. 그 후로 아빠는 세상 떠난 엄마를 잊고 술을 끊었다. 본격적으로 제도권 밖의 감찰활동을 시작했다. 불의를 찾아 꾸짖고 입술 짚어닿는 수고비를 챙기는 자칭 정의 심판자가 됐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놀면서도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볼록한 올챙이배 두드리며 살 수 있게 됐다. 그 모두가 규격보다 길이가 모자란 화장지 덕분이었다. 아빠는 공산품 규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역을 확대했다. 여러 곳의 부자들 별장이나 산소 옆 소나무 둥치에 살짝 톱질이 되어 있는 것도 카메라에 담아서 속주머니와 뒷주머니를 채웠다.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아빠의 주 거래처였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부르주아의 꿈을 향한 전진을 계속했다. 아빠는 엄마가 번 돈임에도 엄마가 돈 쓰는 것을 아까워했다. 그랬으면서 엄마가 남긴 돈을 사용해 미미 누나 환심을 사고 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서러울까. 벼락치는 날 아빠에게 카본 낚싯대를 들려서 산꼭대기로 올려보내야 한다. 아빠는 엄마가 돈을 가져오면 잽싸게 손을 내밀어 날름 받아챙겼다. 마치 두꺼비가 혀를 날려 날아가는 파리를 낚아채듯이. 그 돈은 가엾게도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엄마도 구조의 손길을 뻗을 수 없는 깊고 깊은 블랙홀로 빨려들었다. 엄마는 자신의 돈임에도 돈 냄새도 맡지 못한 채 아빠에게 갈취당했다. 엄마는 딴주머리를 찰 줄도 몰라서 자기가 번 돈을 마음대로 한 푼도 써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아빠 좋은 일만 시키다가 생을 마감했다. 엄마도 속으로는 아빠가 미웠을 것이겠다. 하지만 아빠의 돈에 대한 집착은 여간한 실력의 정신분석학자가 아니고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하고 살았다. 그런 엄마도 참다 못해 딱 한 번 반항한 적이 있었다. 어느 명절 때였다. 무척이나 추운 때였으니 아마도 신정이거나 구정이었을 것이다. 엄마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왔다. 엄마가 출연한 홈비디오가 대박나면서 출연진에게 보너스가 지급된 모양이었다. 엄마는 그 돈으로 친지들 선물 좀 사서 돌리자고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 인심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 만나기가 무한하니 이번에는 꼭 선물을 돌려서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다고 다짐까지 놓았다. 아빠는 개구리를 째리는 뱀의 그 못마땅한 눈초리로 엄마를 쏘아보았다. 잠시 후 아무 말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한 걸음으로 2층 앞마당처럼 되어 있는 뜰로 나갔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난간에 밧줄을 묶기 시작했다. 누가 난간을 훔쳐갈까 봐서 묶어두려는 것은 아닌 듯했다. 아빠는 난간에 올라섰다.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폼나게 목에 척 걸었다. 넥타이처럼 매듭을 쓱 올려서 목이 조이게 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다. 그렇게 돈이 쓰고 싶거든 여기서 날 밀어. 아빠는 엄마가 깜짝 놀라며 손에서 닭똥 냄새가 나도록 잘못을 빌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정말 밀어도 돼요? 아빠는 의외의 반응에 내심 움찔 놀라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바로잡으며 당당하게 소리쳤다. 그럼. 그렇다면 매듭을 목 뒤쪽으로 돌리세요. 뭐라고? 아빠는 정말 무서운 여자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목 앞쪽으로 와 있는 매듭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자세였다. 진짜 죽으려면 올가미 매듭을 목 뒤로 돌려야 한대요. 매듭이 목 앞쪽으로 가 있으면 당기는 힘에 의해 매듭 쪽에 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숨통이 트여 있어서 목만 아프지 죽지는 못한다네요. 그러니 고생만 하고 죽지 못하는 꼴 당하지 않으려면 매듭을 목 뒤로 돌리는 게 좋을 거예요. 엄마는 두 손으로 올가미 모양을 만들어서 매듭이 목 뒤로 갔을 때 바짝 조이는 모양과 매듭이 목 앞으로 갔을 때 틈이 생기는 모양을 만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안 죽으면 큰일이라는 식이군. 아빠는 섭섭하다는 표정이었다. 가만히 있자. 밧줄에 기름도 쳐야 하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고 하잖아요. 밧줄이 잘 미끄러져야 확실하게 조일 테니 기름도 치는 것이 좋겠어요. 그게 그럴 때 쓰이는 말이야? 그런데 닭자는 뭐 때문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알아요?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였군. 아빠는 몸서리치며 혀를 내둘렀다. 엄마는 정말 아빠를 죽게 할 마음이었을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아빠였다. 남들 같으면 체면 때문이라도 매듭을 목 뒤로 돌리고서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빠는 슬그머니 목에서 올가미를 벗겨내더니 쑥스러운 표정도 없이 난간에서 내려왔다. 내가 죽으면 당신만 좋아할 것 같아서 안 죽기로 했어. 가로등 불빛을 받은 아빠의 입술은 뻔뻔스러움을 자랑하듯 반짝반짝 빛났다. 그럴 줄 알았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토록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는 않겠지.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엄마는 아빠가 설사 난간에서 뛰어내려 목이 졸게 되더라도 살 보관을 마련해 두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아니니까. 엄마는 아빠를 지독한 돈독에 시달리는 병자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돈을 조금도 자기 맘대로 쓰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순전히 아빠가 불쌍해서. 그 동정심에 아빠에게 순종했다. 남들은 아빠가 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좀생이의 졸장부라고 평했다. 아빠는 그들의 평가에 보답하려는 듯 돈이란 벌기 위해 한 것이지 쓰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많이 못 벌더라도 쓰지 않으면 모인다는 신념이었다. 인간성 또한 벼룩 젖꼭지 반쪽만큼도 없어서 인정도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베풀었다. 때문에 엄마는 시집간 후로 외할머니 용돈 한 푼도 드리지 못했다. 아빠는 딱 한 번 외할머니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먼저 내게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는 내 옷이라도 사라면서 엄마에게 금일봉을 주었다. 아빠는 그 돈을 빼앗아 복토만 바꾸었고 외할머니에게 용돈이라고 주었다. 덕분에 외할머니는 아빠로부터 용돈만 받고 외손자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매정한 외할머니가 돼야 했다. 하지만 엄마는 인색한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다. 공짜로 생긴 에어컨도 켜면 전기세가 나간다는 이유로 다시 파는 아빠였다. 그런 사람을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그냥 웃어넘겼다. 그 에어컨이야말로 아빠의 돈에 대한 집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에서 여름맞이 특별 행사를 많이 하던 시즌이었다. 아빠는 웬일로 월차를 내고 쉬더니 대형 사고를 쳤다.
모 백화점에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물품 구입 시 10%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얘기가 아빠 귀에 들어갔다. 아빠에게는 명절 때 직장 거래처 등에서 순수하지 못한 꼬리표를 달아 선물한 상품권이 여러 장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썼다고 소문이 날까? 잔머리 굴리던 아빠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아빠는 상품권을 들고 즉각 매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150만 원이나 하는 에어컨을 사왔다. 엄마와 나는 드디어 우리 코에도 적정 온도의 바람을 넣어볼 날이 다가왔으므로 기뻐서 환호했다. 그런데 아빠는 제대로 시험 가동도 해보지 않고 반납시키겠다며 백화점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시원하지도 않고 덜덜덜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말 못하는 기계라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되는가? 에어컨은 조용하기만 했다. 전기세를 흡혈귀보다 더 무서워하는 아빠가 겨우 1분 시험 가동을 해보았을 뿐인데 시원하고 안 시원한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백화점에서는 고객 만족 차원에서 기꺼이 반품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정작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것은 아빠가 아니라 백화점이었다. 150만 원짜리 에어컨을 반품하자 15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150만 원짜리를 반품하고 15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언뜻 생각해서는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문제의 10%가 의문을 불러왔다. 아빠는 상품권을 이용해서 150만 원짜리 에어컨을 10% 할인된 가격인 135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반품을 하면서는 현금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 아빠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상품권으로 사서 반품하면 현금 구매로 간주해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는 일부러 10% 할인 혜택이 있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그리고는 반품시킬 때에는 원래의 물건값을 다 되돌려 받았다. 아빠는 이미 15만 원을 벌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시 상품권을 구입하여 똑같은 모델로 똑같은 매장에서 에어컨을 구입했다. 그리고 다시 제품 하자를 트집 잡아 반품시키기를 반복했다. 네 번째는 얼굴 두께가 감당하기 힘든 눈총을 받을 것 같았던 모양인지 다른 매장을 이용했다. 그렇게 수도권 이 매장 저 매장을 돌며 10번이나 사고 반품하기를 거듭했다. 그래서 기어이 150만 원짜리 에어컨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들여놓았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반품해 현금으로 만들었다. 아빠,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는 아빠 행동이 부끄럽기만 했다. 그래서 아빠의 뻔뻔스러움에 학을 떼겠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아빠는 당당했다. 백화점이야말로 진짜 사기꾼인데 뭐가 부끄럽냐는 것이었다. 나는 백화점에 속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아주 조금만 썩은 간에 겨우 기별가게 보복을 한 것뿐이다. 아빠가 예를 든 백화점의 사기 행각 중 하나는 아빠가 구입한 에어컨이었다. 원래 다른 백화점에서는 135만 원에 파는 것을 특정 백화점에서만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10% 할인해준다는 핑계로 150만 원을 붙여 팔았다는 것이다. 상품권으로 구입한 고객은 정상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이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사람이나 카드로 구입한 사람은 15만 원을 바가지 썼다는 얘기였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므로 아빠가 마지막 반품까지 합쳐 11번이나 반품을 거듭하고 총 165만 원의 금액을 사기친 정도는 오히려 신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정도로 돈에 관한 집착이 강한 아빠가 미미 누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술을 팍팍 마시고 있었다. 그렇게 들어간 돈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미미 누나는 모른다. 아빠는 포섭에 성공하고 나면 본전 생각이 나서 갖은 수법으로 들어간 돈의 곱은 그녀에게 도로 토해내게 할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미미 누나는 특별한 고객인 아빠를 위해 갖은 서비스를 다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미미 누나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과일 왜 안 먹어? 많이 먹어도 돼. 미미 누나는 포크로 사과를 찍어 내 손에 들려줬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포크를 받아들고 맛있게 사과를 씹었다. 아빠 속이 편하지 못하도록 얌얌쩝쩝 크게 소리를 냈다. 너 언제까지 거기 죽치고 있을 거냐? 공부는 안 하냐? 아빠가 눈에 가시 나를 뽑아내려고 눈에 힘을 빡 주었다. 그러나 눈에 가시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아빠 눈알이 가죽을 벗고 외출할 것 같았다. 겨우 몇 분 됐다고 그러세요. 그때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왔다. 카페 여종업원도 때에 맞춰 출근했다. 죽치기 작전은 성공한 셈이었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잘 먹었다고 미미 누나에게 인사하고 일어났다. 아빠의 눈에 원망이 스친다.